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제가 트럼프 관련 일로 업무가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2달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회사에서 좀 다뤘던 내용들하고 미중 관세 전쟁이 누가 이기냐면서 이런 얘기가 많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 향후 증권 투자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죠. 트럼프는 너가 말올라고로 와서 얘기해라. 시진핑은 뭐 먼저 예의를 좀 차려라.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세를 왜 때리는 거냐? 이게 1월 20일에 취임 당일날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제가 한번 소개 드렸었죠. America First Trade Policy. 근데 이거를 때리는 이유가 요 밑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알렉산더 해밀턴 이분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진을 왜 갖다 놨냐면 미국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처음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1776년에 독립선언서 내고 이제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한 건데 형식상으로 독립은 했으되 미국에서 담배, 사탕수수, 목화 이렇게 노예노동으로 농사만 져가지고 수출하고 그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다가 그리고 서유럽으로부터 고기술 제품들을 다 수입하는 이른바 플랜테이션 국가가 될까봐 굉장히 우려를 했었어요. 뭐 자유주의자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에도 노예 농장주였고 남부에서 살았고 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 대학을 그분이 이제 창립한 데 공헌을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영원한 노예 국가가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농산물이나 제조업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유럽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매겨야 된다.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이 1776년부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00년 동안은 적자를 보다가 그 이후로 100년 1890년대부터 1970, 80년대까지는 100년 동안 여러분들 미국이 항상 기축통화국은 무역수지 적자 본다고 알고 계시는데 100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봤습니다. 그것도 제조업 상품으로요. 그래서 관세를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커왔던 코스가 그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역시 관세, 비관세 장벽, 기술 탈취, 불공정 무역과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써서 국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 안 알려진 내용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세인트루이스 페드 자료인데 미국이 1880년대에야 남북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죠. 이때서부터 무역수지 흑자를 봐요. 상품에서. 그리고 제조업의 세계 제조업 캐파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막강한 국가가 되고 나서 1, 2차 대전을 다 승리하고 실리콘밸리 혁명까지 완성하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꼭 상품무역수지 적자를 봐야만 기축통화가 되고 패권국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좀 상식에 반할 수 있는데 많이 알려진 어쨌든 미국이 패권국이 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제조업 상품무역수지 흑자를 봤다라는 거 제가 자료로 좀 보여드립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미국이 기술 탈취 뭐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야, 미국이 그럴 리가 있냐? 했어요. 많이 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탐 니콜라스라는 그 벤처 캐피탈의 역사를 아주 근원부터 파헤친 책인데, 여러분들 벤처 캐피탈, 뭐 반도체, 바이오 이런 혁신기업, 스타트업 이런 거 하면 다 실리콘밸리를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동북부에 미국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해 있었던 매사추세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뉴잉글랜드 이런 데서. 뭐냐면 이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사실은 이때 첨단 기술이 모직물, 면직물 찍는 직조 기술이었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근데 미국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에 있는 도제들 있죠. 기술자들, 장인들 훔쳐와가지고 기술 라이센스 독점계약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매사추세츠 쪽에서 처음으로 직조 공장을 만들어낸 것이 미국 제조업의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부가 제조업에. 본인들도 옛날에 기술 다 훔쳐왔다고.
그 다음에 고율 관세로 영국 모직물에는 관세 매기고, 우리나라도 옛날 이병철 회장이 모직물 그렇게 한 거죠. 영국 기술 가져다가. 어쨌든 본인들도 옛날에 거 다 했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영국 과학자들 다 데려와가지고 미국에서 핵폭탄 만들었죠. 제가 저번에 인텔이랑 반도체 역사 강의 드리면서 핵폭탄으로부터 미국의 직접 회로 기술이 발전되었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어요. 반도체의 근원은, 직접 회로의 근원은 사실상 핵무기와 우주, 뭐 이제 군사용 무선통신 이런 곳에서 다 나왔습니다. 퀄컴도 예외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미국도 불공정 무역 관행 이런 기술 탈취 다 했어요. 옛날에 유럽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계 경제사를 요약을 하자면 유럽이 문명의 요람이고, 유럽을 미국이 베끼고, 미국을 일본이 베끼고, 일본을 한국이 베끼고, 한국을 중국이 베끼고, 이런 순서예요. 네, 거의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조금 다른 자료인데, 미국의 상품무역 수지를 이제 원자재하고 제조업 상품으로 나누는 건데, 위에 이 하늘색 그래프, 청록색이 그 원자재예요. 담배, 사탕수수, 목화, 철강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게 제조업 상품이죠. 여기 1차 대전 전후로 수출이 엄청나게 늘죠. GDP 대비 퍼센트입니다. GDP 대비 6%까지 수출이 늘어나요. 제조업 상품이.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플랜테이션 국가로 가던 길을 관세하고 기술 탈취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도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조업이 더 크면은 쟤네들이 패권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옛날에는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 놓으면은 망하겠네. 지금 미합중국도 공화국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50년. 내년에 2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2차 대전 이후로 이게 재무장관 스캇 베센트가 작년에 어디 미국 보수주의 어디 단체 행사 가서 강연을 한 건데, 미국도 20에서 30년 주기의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2차 대전 끝나고는 되게 좋았다가 이제 네 번째 사이클, the fourth turning, 위기 국면에 왔고, 국가의 쇠락, 이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를 안 하면 우리 망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트럼프하고 내각진들이 1기 때와는 달리 한 목소리를 내고 결연하게 덤벼들고 있는 거거든요. 제 어떤 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보면은 역시 누가 뭐라 그래도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한국과 일본에서 보였던 수출주도 제조업이에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노동력의 자본, 서방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토지는 원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도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고성장을 했어요. 이거는 뭐 자유주의, 뭐 시장경제, 공산주의 이런 거는 체제하고도 관련이 없어요. 경제학은 나름의 이제 로직이 있기 때문에 요 네 가지 생산 요소가 잘 배합이 되면 경제는 거의 뜬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중국이 수출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GDP에서 10몇 %밖에 안 되고 미국 수출 비중은 더 낮다 이러는데, 우회 수출을 합산하면은 중국 GDP 성장을 거의 수출 제조업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좀 볼 수밖에 없어요. 멕시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 다 나가 있잖아요. 중국도 2008년 이후로는 노임이 많이 올라서 제조업이 밖으로 좀 빠지고 있었던 경향. 월급이 한 150만 원 한대니까 요즘엔 중국도 150에서 200 쓸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거의 뭐 값을 안 줘도 되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농업 부문에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심으로 유입되면서 자본하고 기술하고 융합이 되면서 나오는 건데, 자본하고 기술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게 80년대 미중 밀월, 레이건과 좌우지향의 회담에서 그 기초가 잡혀요. 대부분 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2001년 11월에 가입한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런 미중 사이에는 이런 약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밀 해제가 됐는데, 레이건 행정부 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문서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 결정 지침.
NSDD라고 하는 거는 번역이에요. National Security Decision Directives. 여기 여러 개 문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중국이 소비에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때 당시에 미소 냉전이었으니까 미국이 기술과 자본을 중국에 제공한다라는 그런 미략이 체결이 돼 있었습니다. 이 자오지양은 한국어로는 조자양이라 그 당시에 공산당 총석인데 나중에 천안문 사태에 과잉 진압 반대하다가 숙청을 당했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혹은 중국만이 뭔가 굉장히 나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창의적으로 중국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재해석해서 신화를 썼던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세종연구소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김기수 박사님이라는 분이 국제정치하고 이런 경제 성장이 되게 밝으신 분이었어요. 되게 아쉽게 생각해 제가 저번에 식사도 한번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노동력과 자본, 기술, 토지가 적절히 재배치만 돼도 경제가 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선 우리가 이건 알죠. 지난 30년 이상 동안 중국이 연평균 GDP 성장을 30년 이상 9.7%를 끌어왔어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중국만 했던 거냐? 그럼 이거 아니에요. 일본도 우리 6.25 특수부터 시작해서 거의 25년 넘게 9.8%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만도 30년 넘게 9% 성장했고 한국도 오일 쇼크랑 정치적인 격변, 5공화국 겪으면서 8.2%. 우리나라는 거의 40년 끌고 왔거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비에트 연방이 1928년부터 40년까지 15% 성장을 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생산 요소를 재배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이랑 구라파랑 미국이랑 이런 큰 소비 시장이 열려 있고 제2차 대전 끝나고 모든 교역 질서가 평화롭게 항로가 다 개척돼 있고 하니까 수출 제조업으로 농촌에 있던 인구만 넣고 미국이 자본을 홍콩이랑 이런 데 쏴주고 생산 기술이 들어가면 외국 투자가 유치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중국만이 한 건 아니다. 한국, 일본, 대만, 소련 다 했다. 베트남도 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도 그걸 노리고 있고 최근에. 근데 이게 수출 제조 원천 기술 없이 이렇게 자본 노동 결합만으로 하는 거는 그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에 걸려들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이 한마지기가 있어요. 그럼 소를 한 마리 넣어서 갈았을 때 나오는 쌀이 있고 쌀이 뭐 한 100석 나온다 그러면 한마지기에 100석은 안 나오지. 한 5석 나온다 그러면 소를 2마리 넣었을 때 7석이 나와. 그래서 이제 3마리, 4마리, 5마리 넣었는데 아니 뭐 한마지기에 소를 8마리 넣으면 이제 손말이 꼬여. 만약 거기다 50마리 넣었다. 그러면 밭 한마지기가 소로 가득 차버려. 그렇죠? 이게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산 체제 자체를 다 바꿔야 돼. 화학비료 써야 되고 농부 한 명이서 한 1000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야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구조개혁이 들어가야 돼요. 신기술하고. 그래서 기술이 한계 생산성 체감 법칙 극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기술도 중국이 서방에서 어떤 탈취라든지 편법을 써서 다 가지고 오다가 이제 고급 기술을 서방에서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 개발하거나 이제 라이센스 비용도 너무 높으니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한마지기에 트랙터를 자꾸 넣는 거야. 그럼 효율이 안 올라가죠. 트랙터 사는 대출만 늘어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거 월드뱅크 자료인데 하여간 그게 안 되니까 민간에서 지금 파란색, 주황색, 회색이 다 주택하고 정부에서 건설 때려박는 거라고.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미 어려운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일본도 수출 제조업으로 크다가 지금 성장률이 1%대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잘 안 되고 새로운 기업이나 인재에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기존의 수출 제조업으로 돈을 번 권력층이나 대기업, 부동산 이런 쪽이 있잖아요. 여기서 돈이 미래의 기업, 인재, 산업으로 분배가 되고 투입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국가가 금융 권력이나 자원 배분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러냐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수출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의 국민들 저축을 모아서 뿌려주는 식이에요. 다른 금융상품을 제한하고 오로지 예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금리로 삼성, LG, 미쓰비시, 소니에다 몰아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큰 금융의 줄기 외에 다른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는 혁신기업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어. 정부 벤처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만들었지만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돈을 잃으면은 다 잘리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래서 소극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단타를 칠 수밖에 없고 장기 회임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뭐 이병철 회장 폐암으로 흑자 못 보고 돌아가신 거죠. 그런 장기 투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게 히딩크 감독 때가 돼서야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선수들이 발굴이 되듯이 축구협회가 추천 선수를 줬다는 거예요. 명단을 히딩크 감독한테. 히딩크 감독은 실력으로 이미 안정환 뽑고 뭐 누구 뽑고 다 정해놨는데 축구협회가 명단을 히딩크한테 통보했다라는 거잖아. 이게 중국 공산당이 월드컵만 나가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세계 국제무대 축구가 그렇게 죽쓰는 이유가 뭐예요? 14억 명 중에서 11명 뽑았고 우리는 4,500만 명 중에서 11명 뽑았는데 우리가 맨날 이기는 이유가 뭐야? 실력대로 자원 배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뭐라도 있는 사람한테만 자꾸만 금융자원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잘 클 수 없는 토양이 돼버려요. 이게 중국이 한국, 일본보다 더 악화된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결국에 금융 문제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콩사탕이 금융 권력을 내려놔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있어야 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뭐 전염병 났다고 상하이시 전역에 막 사람들 문짝에 못질해가지고 출입 못하게 하고, 새로운 혁신, 뭐, 다양성 기반이 어디, 자라나기가 어렵죠. 그죠? 어쨌든 좀 긴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이 미합중국의 독립선언의 제250주년입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돌아볼 만한 통계는, 250년 전에 미국 인구가 300만 명이 채 안 돼요. 동시대의 청나라 인구가 3억 명인데, 완전히 역전이 됐죠. 인구는 역전을 못했지만, 종합적인 국력에서는 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축통화의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제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축통화의 본질이 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나라 기축통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고. 중국이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들에 들어가 있는 금의 50%를 중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뭐 한 1,000억 1조 벌었다 그러면 중국 어디 뭐 상업은행에 예금하실래요? 아니면은 뉴욕에 있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예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러시아 은행에 예금을 하겠습니까? 미국으로 가겠죠. 보통 사람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언제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원유라든지 이런 거래가 많은 거를 위안화로 할까요? 사람들이? 물론 그거를 상습이 아니라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유 거래가 많다고 기축통화가 될까? 그래서 기축통화국은 항상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그러니까 뭐 남들한테 물건을 많이 사주고 그냥 돈 찍어가지고 하면 우리가 그냥 구매국이 되는 건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인플레 나고 화폐 가치 아무것도 없는데 돈 찍어서 물건 산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쓰레기인데 누가 수출을 하려 그래?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기축통화의 본질이 금도 아니고 원유도 아니고 제 생각 무역수지 적자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사유재산권 보장에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미국보다 인구 많고 땅 크고 부존자원 많은 나라 많아요. 그죠?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 인구는 적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많았다고요. 왜 안 되냐? 사유재산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같은 땅떼기 하나가 있어도 이게 대대손손 미래 가치가 할인을 해서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이거를 시계를 미래 100년, 200년, 300년 봐서 이게 평가가 된다고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 콩사탕 이런 데들은 임대 30년, 50년 이런 거기 때문에 이미 시계가 짧아.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높게 계상이 못 돼요. 그게 기업 주식도 그렇겠죠. 그럼 파생되는 거래 규모라든지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수요 수출 상품 시장에서의 차이도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체제가 안 된다는 거고. 근데 사상의 자유. 미친 아이디어라도 제품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미국은 원래 다양성을 기반으로 만든 사회인데 이게 동북아 국가는 중국 포함해서 단일 민족, 단일 언어, 통일성, 통제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냐.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라는 거는 적어도 2050년 안쪽에서 미국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얼마나 더 이 체제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중국이 이기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지금은 제가 좀 어떤 통상이라든지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좀 근본적인 이슈를 다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으로의 서방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이제 더 과격하게 끊길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글로벌 최저한세 말씀드리면서 이거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설명드리면서 좀 더 유망한 증권 투자 아이디어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 혹은 체제 전쟁이죠. 중장기적으로 미국이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판단 잘 하시고 성공하는 투자 또 뭐 아주 미국이 뭐 막 나간다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 타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중국 주식도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 코스피도 더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